안녕하세요. 어려운 미술을 쉽고 재미나게 풀어드리는 레차트의 대원쌤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미술을 업으로 30년 이상을 일한 저를 만나면 이런 질문을 가장 많이 합니다. 미술은 도대체 어떻게 봐야 하는 거야? 라는 질문입니다. 사실 그것은 가장 쉬운 질문이기도 하고요. 또는 가장 어려운 질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미술관에 가서 그림을 보며 많은 의문을 갖게 되죠. 그것이 구상이든 추상이든 큰 상관이 없습니다. 물론 추상 현대 미술은 좀 더 많은 의문을 갖게 되죠. 한번 생각해 보시죠. 고흐가 왜 귀를 잘랐나? 그리고 피카소는 도대체 왜 여러 명의 애인을 두어야 했는지 그게 더 궁금해합니다. 하지만 이 그림은 어떤 의미와 어떤 가치를 가지고 있는지는 그 다음 얘기가 되곤 합니다. 그래서 그것보다 더 중요한 그런 기본적인 미술의 감상법, 그 방법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 미술은 다른 예술과는 달리 보이는 것이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뭐 여러 가지가 서로 이제 융합이 되면서 그 시각적인 부분이 많이 퇴색되고 그 의미가 희미해졌지만 미술의 기본적인 요소는 바로 시각적인 요소입니다. 오늘은 그것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려서 작품을 제대로 감상하고 이해하는 방법, 그 방법을 알려드릴까 합니다. 우선 미술에서 그림을 보고 이해하려면 선, 면, 형태, 색상, 그리고 질감과 공간과 같은 그런 시각적인 요소를 관찰을 하고 그 작가가 이런 요소들을 어떻게 배치했는지 따라가면서 구도를 분석하여 균형, 움직임, 또 강조를 어떻게 만들어내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컴포지션이죠. 그 다음으로는 이제 역사적인 배경, 문화적인 요소, 주제, 작가의 개성적인 어떤 스타일, 이런 것들을 포함한 더 넓은 맥락을 고려해서 의미를 해석하고 작가의 메시지를 파악을 해야 합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어떻게 느끼시냐가 제일 먼저 해야 되는 수순입니다. 마지막으로 관찰한 내용을 어떤 작품에 대한 개인적인 감정적, 지적 반응과 연결해서 자신만의 어떤 독특한 관점이 작품 이해에 영향을 미친다는 그런 점을 인지해야 합니다. 즉 여러분의 감정적 그리고 지적 반응과 연결을 시켜야 됩니다. 그럼 이제 이걸 하나하나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가 시각적인 요소를 관찰하기입니다.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배경에서 전경으로, 그리고 주변을 둘러보면서 전체적인 구도를 파악을 하십시오. 그림에 여러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배경과 또는 피사체 그 자체를 다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캔버스 전체에 그려져 있는 모든 것들을 뭐 왼쪽에서 우측으로든 우측에서 좌측으로든 꼭 관찰을 해 보십시오. 그 다음에 배경엔 무엇이 있고 전경에는 무엇이 있는지, 그리고 그 주변을 둘러보면서 전체적으로 이게 어떤 구도인가를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예술 요소를 한번 파악을 해보죠. 예술 요소라는 것은 미술에서는 가장, 특히 회화에서는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근데 그것에 보면, 자, 그림이 있어요. 그림이 있으면 그 그림을 볼 때 작가가 사용한 선이 있고요. 형태가 있습니다. 뭐 면이 됐든, 그리고 색상이 있습니다. 어떤 색을 썼는지, 그 다음에 명도, 어두운지, 밝은지, 이것에 대한 것들이 그 그림엔 다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질감, 울퉁불퉁한지 아주 매끄러운지, 광택이 나는지, 이런 질감을 분명히 우리는 봐야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또 우리에게 굉장히 많은 의미를 전달해 주고 있거든요. 그 다음에 공간을 한번 이제 눈여겨 보십시오. 이것이 근접해 있는 그림인지 아니면 멀리 우리가 보고 있는 그림인지, 그런 공간도 우리가 캐치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패턴을 한번 찾아봐야 됩니다. 그림 전체에서 모양과 형태가 반복되는 그런 것이 있는지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되고요. 물감의 질감을 관찰을 하고, 그 다음에 물감이 두껍거나 임페스터라고 보통들 하는데요. 아니면 묽은지 얇은지, 즉
반투명하거나 투명한 그런 느낌이 나는지를 한번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패턴에서 우리가 어떤 반복적인 어떤 형태의 요소들이 있느냐? 실제로 보면 지금 이 그림에서는 마티스의 여인들이죠. 자, 근데 이 마티스의 그림에 보면 패턴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마티스가 일부러 그 시각적인 요소의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인 패턴, 그것이 시각적으로 전체 구도에 어떤 영향을 끼치고 밸런스를 맞출 것인가, 균형을 맞출 것인가를 보기 위해서, 만약에 이 여성이 아름다운 패턴의 드레스를 입고 있다, 그렇다면 그것만 있다면, 그리고 배경은 완전히 아무 패턴이 없다 하면 이 여자만 두드러지게 보이게 됩니다. 그러나 그 전체적인 구도, 컴포지션을 보기 위해서 마티스는 뒤에 일부러 이국적인 그런 패턴들을 드레이퍼리로, 커튼이 됐든 카페트가 됐든 벽지가 됐든 이런 요소들을 의도적으로 활용을 하게 되죠. 즉 이것을 통해 가지고 그림에서 밸런스를 맞춥니다. 즉 균형을 맞추는 거죠. 사람의 옷만 보이는 게 아니라 배경에도 그러한 비슷한 반복적인 패턴으로 인해서 사람의 눈은 사람만 보는 게 아니라 배경까지 같이 볼 수 있는 그런 균형을 맞추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이런 패턴 같은 것들도 굉장히 중요한, 우리가 그림을 감상할 때 있는지 없는지,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나한테는 보여지는지를 감상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단계입니다. 그 두 번째 단계에서는 구도의 분석입니다. 우리가 전체적으로 한번 그림을 봤어요. 봤으면 그 다음에는 하나하나에 대한 분석을 들어가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 구도에서는 시각적인 구도의 분석인데요. 그림의 주요 초점을 이제 파악을 해야 됩니다. 지금 이 그림에 보시다시피 이 그림에서는 누가 주인공인지, 그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가 작가가 이미 묘사를 했습니다. 그러면 그 묘사를 한 걸 통해서 우리는 보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요소들의 배열을 통해서 시선이 어떻게 그 초점으로 향하는지를 파악을 해야 됩니다. 뭐 아직까지는 이제 어렵게 들리실지 모르겠는데요. 제가 좀 더 그것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 전에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제가 오늘 설명드리는 것은 기본적인 전통적인 미술에 대한 관람법입니다. 그 얘기는 추상적인 미술에서 일부분은 이 요소들에 대한 그 분석적인 것, 이런 것들이 통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 뿌려놨거든요. 그 다 뿌려놓은 것을 보고 그게 무엇이 초점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파악할까요? 파악하기 어렵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다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전제를 하고 오늘 방송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시 돌아가면 그림의 주요 초점을 파악하고 요소들의 배열을 통해서 시선이 어디로 어떻게 그 초점으로 향하는지에 대해서 파악을 하라고 했습니다. 예를 들면 성화 같으면 예수님이 바로 정 가운데 있을 거예요. 그리고 천사들이 주위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는 양이 있다든지 아기 예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럼 그 구도는 성모 마리아나 예수님 뭐 이런 사람이 중심이 되고, 그것을 통해 가지고 서로 바라보는 시점이라든지, 그리고 그 크기, 위치에 따라서 그 그림의 큰 감상의 의미를 갖게 되는 거죠. 의도가 거기에 바로 있습니다. 예수님이 주인공이다. 성모 마리아가 주인공이다. 그걸 봐달라는 작가의 표현입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감상할 때 작가의 의도를 우리는 이해할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연관성을 검토를 해야 됩니다. 연관성. 그림 속의 모든 요소가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아까 방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리고 요소들 사이에 강한 통일성이나 대조감이 있는지를 고려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보통 삼각구도라고 전통 종교화에는 더 그게 많았는데요. 아주 안정된 구조입니다. 이 삼각구도라는 것은 밑에 부분이 넓고 위에 부분으로 갈수록 꼭지점이죠. 이것이 만약에 정반대로 되어 있다, 역삼각형이다 라고 했을 때는 그림 자체에서 위가 무거워지면서 그림이 불균형해 보이고 위태로워 보입니다. 즉 그 얘기는 우리의 감정을 불안하게 만들죠. 그것이 시각적인 요소에서의 구도입니다. 그러나 이제 여기서 보면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안정적인 구도, 그 삼각 구도라는 거에서 보면 성모 마리아가
지금 정 가운데에서 약간 왼쪽으로 있죠. 그러나 그녀가 쳐다보는 것은 살짝 우리가 보는 화면에서 오른쪽으로 아래를 내려다보고 있습니다. 그 아래에는 아기 예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기 예수는 다시 엄마를 쳐다보죠. 서로가 교감을 합니다. 그게 연관성이에요. 그들은 이 연관성을 갖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스토리텔링이 됩니다. 보는 사람으로서 저 둘은 무슨 얘기를 하고 있을까? 어떤 감정일까를 우리는 보면서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해석하게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런 연관성이 없다. 우리가 그걸 캐치를 못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예를 든다면 성모 마리아가 아래로 내려다봤습니다. 근데 예수는 딴 데 보고 있어요. 오른쪽을 보면서 이래서 바퀴벌레가 지나가고 있다. 보이시죠? 이게 그림에서 우리는 어떤 감정을 느낄 수 있을까요? 바로 이런 부분에서 어디를 보느냐. 사람의 눈은 결과적으로 그 사람의 시선이라든지 방향성, 위치에 따라서 사람의 눈은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바퀴벌레를 보기 위해서 바깥을 보고 있다? 그러면 우리의 눈은 그림 전체에서 바깥을 보게 되고 그 그림은 거기서 이미 감상이 끝나게 된다는 거죠. 그게 바로 전통적인 회화에서의 구도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또 고려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색상과 톤, 뭐 이런 것을 고려를 해야 됩니다. 색상은 특히 회화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파트입니다. 색이 아주 뽀사시하다. 그런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표현처럼 이쁘고 귀엽고 그럴 수도 있겠죠. 또 반대로 굉장히 강렬한 색상들이 들어가가지고 우리의 눈을 충격받게 하는 그런 색상을 사용하는 화가들도 있습니다. 또 아주 차가운 색깔, 어두운 색깔을 써서 우리가 그 사람의 그림을 보면 굉장히 마음이 다운이 되고 어두워지고 우울해지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작품들이 많거든요. 예를 든다면 마크 로스코의 이 블루 시리즈 같은 것들을 보면 굉장히 색깔이 어둡습니다. 다른 것은 볼 게 없어요. 그냥 그 그림에서는 색상이 가장 메인 포인트거든요. 그러면 그 그림을 볼 때 그 파란색을 보고 보라색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눈물을 흘린다고 합니다. 실제로 로스코는 그 당시 그 그림을 그리고 그 색을 썼을 때 우울증에 굉장히 고생을 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만큼 색상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강렬한 색상을 쓰는 예를 들어서 마티스, 반 고흐 그도 마찬가지죠. 그만큼 우리가 그 그림을 봤을 때는 절대 잊어버리지 않게 되는 거죠. 색상이라는 것이 그렇게 강렬한 겁니다. 또 색상을 굉장히 과학적으로 쓰는 작가들도 있는데요. 칸덴스키 같은 경우도 바로 그런 케이스일 것 같습니다. 모든 색상의 팰럿을 아주 적절한 크기와 위치 이런 걸 통해 가지고 배열을 하고 추상적이지만 우리의 어떤 감정이 한쪽으로 확 치우치지 않는 그런 밸런스를 잘 맞추는 그런 작가가 칸딘스키가 아닌가. 색을 굉장히 잘 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피카소는 어땠을까요? 제 개인적인 의견인데요. 피카소는 컬러에 대해서는 다른 사람과는 비교가 잘 안 됩니다. 색상보다는 그 사람은 그 어떤 개념, 쉐입 이런 부분에 더 장점을 가지고 있었죠. 오히려 마티스, 그다음 샤갈, 고흐, 고갱 이런 사람들의 그림을 보면요 엄청납니다. 심지어 막 로스코 같은 경우도 정말 컬러를 보면요 많은 감정을 끌어들입니다. 그냥 단순한 사각형의 그 쉐입에서 이미 우리는 많은 마음을 뺏기고 있죠. 그게 바로 색상이 가지고 있는 아주 중요한 요소입니다. 또한 그 상징성에 대한 부분에서 컬러는 굉장히 주관적입니다. 하지만 그 주관적임에 불구하고 컬러가 가지고 있는 그 상징성은 많은 사람들에게 이해하기 어떻게 보면 쉽게 우리를 끌어들이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세 번째에서 이제 우리가 미술을 감상하는 방법에서는 주제와 어떤 의미를 해석을 해야 됩니다. 그림의 이제 핵심 주제와 이야기를 드러내기 위해 그림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파악해야 합니다. 대부분의 구상 또는 반추상 같은 경우에는 시각적으로 우리가
인지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해가 되는 거죠. 아, 이거는 사람이다. 아, 이건 동물이다. 아, 이거는 풍경이구나. 그리고 거기서 심지어는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구나 라는 정도까지는 우리가 상상을 가능합니다. 그런데 추상 같은 경우에는 그게 굉장히 어렵죠. 그래서 주제 파악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저희같이 그림을 오랫동안 하고 미술을 30년, 40년을 해도 그런 추상적인 부분에서 주제를 파악을 하는 부분은 매우 주관적이 됩니다. 그러면 그 주관적인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야 돼요? 틀린 답을 여러분들이 갖고 있다?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그림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냥 여러분이 느끼시는 대로 그 주제가 파악이 될 때, 아, 내가 볼 때 이 그림의 주제는 무엇일 것 같다 라고 유추 해석을 하면 돼요. 물론 제목이 있습니다. 그 제목을 보면 좀 더 쉽게 알 수 있게 되는데, 자, 여기서의 문제점이 있습니다. 추상미술에. 제목까지도 매우 모호합니다. 뭔 얘기를 하는 거야? 문제 넘버 5. 그래, 제목은 없는데 번호는 5번이야? 그게 뭐를 의미할까요? 어떤 면에서 보면 많은 사람들이 뭐 나를 농락하는 거야?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고요. 저 또한 그런 부분에서는 좀 아니다라고 생각해서 조금 더 구체적인, 좀 더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주제를 제목으로 정하긴 하는데요. 또 어떤 면에서 보면 제목을 정해버리면 지나치게 협소하게 만들어버립니다. 제가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 즉 보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다양하게 보고자 하는 그런 의도를 가지고 있음에 불구하고 제가 제목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정의해버리면 사람들은 다 그쪽으로 몰려버린다는 아이러니가 있는 거죠. 자, 그렇다면 그 주제를 파악하는 거를 넘어서 그림에서 이제 맥락을 한번 연결을 시켜야 됩니다. 작품의 더 깊은 의미를 이해하기 위해서 작품의 주제, 그리고 작가는 누구였고, 그 다음에 역사적으로 또는 문화적으로 맥락과 시각적 정보를 연결해야 됩니다. 그때 이제 도스들이 주로 얘기하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고는 왜 자살을 했을까? 길을 왜 자른 거야? 고는 도대체 어떻게 해서 이런 색깔의 그림을 그리게 됐지? 왜 노란색을 이렇게 강하게 써? 이런 부분이 궁금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랬을 때 이제 작가의 그 설명에 대해서 거기 안내문이나 이런 걸 통해서라도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 되겠죠. 그리고 우리가 그런 부분을 미술사에서 이제 공부를 하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그게 미술을 감상하는 거에서의 전부가 아니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마이너예요. 그리고 이제 예를 든다면 게르니카, 피카소의 게르니카가 있어요. 게르니카를 왜 그렸을까요? 막 이상하게 생긴 막 뚝딱뚝딱 사람들은 쓰러져 있고요. 거의 회색 톤의 이런 그림들. 이걸 보면서 뭘 느꼈을까? 였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 게르니카, 피카소의 게르니카의 작품은 역사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사건을 다루고 있는 아주 정치적인 작품이면서 전 세계 사람들에게 작가 한 사람이 전쟁의 부당성에 대한 부분, 그리고 파시스트와 나치즘에 대한 저항, 이것을 알리려고 한 그런 작품입니다. 굉장히 의미가 있는 작품이었죠. 역사적인 그런 맥락을 전달하고자 하는 거, 그걸 한번 보셔야 될 필요 있고 그걸 이해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맥락이라는 부분에서는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공부할 수 있고 쉽게 많은 정보를 얻을 수는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그런 것들을 이해하면 작품을 작가가 왜 이렇게 해야 됐는지, 왜 이런 그림을 그려야 했는지를 이해하는 데 좀 더 쉽게 이해가 되실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작가의 의도를 좀 고려를 해봐야 됩니다. 작가가 선택한 어떤 색상, 구성, 그리고 이제 소재를 통해서 작가가 전달하고자 하는 그런 바를 해석을 해봐야 됩니다. 예를 든다면 아까 마크 로스콜로 말씀드렸지만 그 사람은 굉장히 추상적인 작품입니다. 그 추상적인 작품에서 왜 저런 색깔들의 컨비네이션을 썼을까? 그걸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고요. 대표적으로 이제 포비즘의 대가라고 하죠. 창시자라고 할 수 있는 앙리 마티스 같은 경우에 보면 굉장히 강렬한 색깔을 씁니다. 아무나 그 당시,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그 당시 그런 색깔을 쓰는 사람들이 거의 없었어요. 오죽했으면 야수다, 괴물이야
라고 생각할 만큼 야수파의 그 작품들의 색깔은 강렬했습니다. 그 반면에 샤갈 같은 경우에 보면 푸른색을 많이 썼습니다. 특히 파란색을 많이 썼는데요. 파란색은 사람들에게 안정적인 그런 느낌을 주게 되고요. 심지어는 더 나아간다면 약간 멜랑콜리하다, 우울하다라는 생각까지 듭니다. 근데 그 이유가 그가 살던 시대의 러시아, 거의 망해가던 시대였죠. 힘이 빠지고 가난한 사람들은 더 가난해지던 그런 환경과 시대에 살던 그런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그 파란색이 당연할 수밖에 없어요. 굉장히 우울한 시대에 살았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뭐 구성도 마찬가지고요. 소재. 이 소재를 보면요. 지금 보시다시피 이 그림에서 나타나지만 우리나라의 이제 대표적인 현대 작가이죠. 바로 이불입니다. 이불 작가의 이 작품을 보면 우선 다양한 소재를 사용을 하는데요. 특히 제가 인상 깊었고 그 인상 깊은 사진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사진인데요. 소프트한 그런 천을 사용을 합니다. 이것은 굉장히 여성성을 나타내죠. 그 이유가 그 맥락이 있는데요. 이 패브릭은 여성을 나타냅니다. 역사적으로 여성들은 옷감, 천 이런 걸 통해서 가정 내에서 가족들의 침구라든지 옷 이런 것들을 만들어 가던 사람들입니다. 그런 레이버를 하던 사람들이다 보니까 그것에 굉장히 친숙해 있고 그것이 상징으로 나타납니다. 남자는 철이라고 봐야 되겠죠. 왜? 바깥에 나가서 철공소에서 일을 하거나 광산에 가서 철광을 캐내고 강력한 힘 그런 것들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소재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또 대표적인 사례가 쿠사마 야요이죠. 쿠사마 야요이도 보면 패브릭을 굉장히 많이 씁니다. 또 그 외에도 많은 여성 작가들은 이 패브릭에 대한 부분 그것을 적극적으로 활용합니다. 그것이 바로 여성성을 나타내기도 하죠. 좋든 싫든 그것은 우리 인류 사회에서 상징적으로 나타내기 때문입니다. 자, 이런 어떻게 보면 복잡한 지식과 정보들을 우리가 이제 분석을 했다면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여기에 개인적인 반응을 이제 이끌어내셔야 됩니다. 그림을 봤어요. 봤으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내 개인적인 감정 그거를 이 그림을 통해서 끌어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매번 말씀을 드리지만 네가 생각하는 대로 봐라. 네가 그리고 그 생각한 대로 느껴라. 그게 바로 네가 보는 저 작품의 정답이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정답은 한 사람 한 사람 말이 다 다를 거고요. 작품마다 다 다르게 됩니다. 특히 현대미술에서는요. 그 정답이 따로 없습니다. 여러분이 느끼는 거, 저거는 쓰레기야. 그러면 그건 쓰레기가 맞습니다. 작가의 의도와는 달리. 왜? 작가는 모든 사람을 맞추기는 어렵겠죠. 근데 여러분들은 그걸 쓰레기로 봤다면 그 사람은 의도가 쓰레기는 아니었는데 더 중요하고 소중한 가치를 이야기하려고 했는데 제대로 컨택이 안 된 거죠. 그것은 제가 볼 때는 작가의 아집일 수도 있고요. 그런 아집은 일반 대중들에게 어필이 되지 않는 그런 안타까운 부분이 분명히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단 보면요. 자신의 감정을 한번 되돌아보실 필요가 있어요. 많은 미술 그리고 특히 현대미술에서 보면 개인적인 감정과 환경 그리고 느낌 이런 것들이 다 포함이 됩니다. 그걸 같이 이끌어 가야 됩니다. 그림이 어떤 자신에게 어떤 감정을 불러일으키는지 그리고 왜 그런 감정적인 반응을 보이는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제가 알고 있는 지인들 중에도 보면 제가 볼 때는 굉장히 문제가 있어 이슈가 있는 작품이야 의미가 있네 라고 생각을 하지만 일반인들이 봤을 때 저건 굉장히 그로테스크해 저건 정말 불편해 난 이런 타입이 아니야 라고 반응을 보일 수 있는 그런 작품들이 있거든요. 그 여러분들이 그 작품에 대해서 그런 반응이 어떻게 나오는지를 한번 보세요. 나는 이런 반응이야. 근데 옆에 있는 사람은 아니야. 나는 이런 반응인데 그것이 그로테스크하거나 불편하거나 어둡거나 슬플 수도 있고 공포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또는 굉장히 경쾌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여러분의 개인적인 반응입니다. 그 반응을 존중해 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비교와 대조라는 게 있는데요. 이건 이제 시간의 지남에 따라서 또는 더 많은 정보를 얻은 후에 그 그림에 대해서 이해를 하게 되면 또 어떻게 바뀌게 될지가 달라집니다. 아무런 정보가 없고 지식이 없는 상태에서 작품을 봤을 때의 감정과 이런 것과 저런 것을 생각해보고 또 이런 것과 저런 것에 대한 정보와 지식을 얻은 다음에 그 작품을 다시 보게 되면 그 작품은 다시 다른 감정이 느껴지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작품이 오히려 호감이 갈 수도 있습니다. 그게 현대미술의 묘미일 수도 있겠죠. 왜냐하면 기존의 전통적인 미술에서 보면 우리가 알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인정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현대미술에서 새로운 미술들이 나왔을 때는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될지 모르죠. 왜? 우리가 경험해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알고 난 다음에 다시 접근을 한다면 그 그림은 다르게 보일 수 있다. 그것이 우리가 감상할 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 감상법에서 우리가 어떻게 감상할 것이냐에 대한 중요한 포인트는 무엇을 다르게 할지 한번 생각해 보는 겁니다. 그림의 어떤 부분이 좋고 또 어떤 부분이 나쁜지 뭐 이런 것을 이야기를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만약에 여러분이 작가가 된다면 무엇을 이 그림에서 바꾸고 싶은지. 난 색상이 정말 마음에 안 들어. 색상이 왜 저렇게 어둡지? 난 이런 귀여운 고양이가 여기 있다면 좀 더 밝게 그리고 싶어. 그것이 여러분들의 의도는 다르게 돼 있다는 거죠. 그것을 생각하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언제나 남의 작품만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이 만약에 그런 생각을 하고 내가 만약에 작가였다. 이거는 이렇게 이건 지워버리고 차라리 이걸 넣겠어 라는 그런 의지를 갖게 된다면 그런 반응을 보이게 된다면 여러분은 이미 미술을 잘 이해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그림을 친근하게 감상할 수 있는 감상법이 아닌가. 특히 어려운 현대미술을 감상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아니겠는가 라는 거를 제 경험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오늘 전달을 해드립니다. 자, 결론 짓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단순히 그 어떤 바깥의 스토리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건 미술입니다. 색, 선, 구도, 그리고 위치, 크기 이런 것들이 그 그림에는 다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어떻게 위치해 있고 어디를 바라보고 있느냐 이런 모든 요소들은 우리가 그림을 분석하고 이해하려고 할 때 많은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 본다면 이런 구도들이 굉장히 복잡하면서도 흥미롭게 되어 있는 그런 미술들은 요즘 점점 없어져 가고 있고요. 그냥 귀여운 고양이가 딱 귀여운 일본 만화 주인공이 딱 정면에 예쁘게 그려져 있어요. 우리의 정서를 끌어들이죠. 근데 백그라운드는 그냥 플랫해요. 보라색이든 핑크색이든 노란색이든 그게 전부입니다. 귀여워. 어떻게 이걸 작업을 했지? 사람들은 거기에만 매몰되는 거죠. 굉장히 리얼리스틱하게 사람을 그렸어요. 진짜 같아요. 사진보다 더해. 그런데 사람들은 거기에만 매몰. 어떻게 이렇게 진짜같이 그렸어? 어머 어머 어머. 그것은 그림의 미술에 대한 어떤 전반적인 것을 이해하기가 어려울 겁니다. 그런 그림만 이해한다면. 왜? 우리가 정말 가치 있는 그림이라고 해서 엄청난 돈을 들여서 미술관에 소장을 하고 전시를 하는 그런 작품들을 이해를 못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즉 이런 시각적인 요소를 우리가 이해하고 전체를 볼 줄 알고 해석할 줄 알지 못한다면 우리는 귀요미 그림만 좋아할 수밖에 없고 현대미술관이가 됐든 어디가 됐든 갔을 때 우리는 불쾌해하고 나옵니다. 그런 부분을 여러분들의 마음을 좀 더 열어놓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런 요소들을 한번 다음번에 전시회를 가셨을 때 한번 매칭을 시켜보십시오. 그렇게 감상을 하신다면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는지를 이해하시게 될 겁니다. 오늘 내용이 좀 어려웠을 수 있지만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됐기를 바라고요. 그래서 다음부터는 저한테 야 이거 어떻게 보는데? 라고 묻지 말아주시기 바라면서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합니다. 오늘 내용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특히 여러분들의 의견을 제가 말씀드린 오늘 의견을
여러분들의 의견과 함께 댓글을 많이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저한테도 많은 도움이 될 거고요. 제가 댓글을 다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까지 안녕!